음식 아무거나 조사해도 유해물질은 극미량이지만 다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음식 하나를 꼽자면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게 바로 였습니다. 아무래도 오염은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 양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예 끊으면 살아야 될까요? 일단 노출해서 줄이시되 가급적이면 팔팔 끓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에요.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아무거나 조사해도 정말 아무거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어떤 걸 조사해도 유해물질은 극미량이지만 다 있습니다. 없는 건 없어요. 뭐 중금속이든 뭐 과불암물질 조금씩은 다 미량이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다 관찰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관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독성은 노출량과 노출횟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한 것도 노출량이 적으면 걱정하셔도 돼요. 근데 제법 안전하다고 알려진 거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안에 극미량이 있는 유해물질이 더 많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극미량 있는 거라 하다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들은 하나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위험하다 알려진 것들은 좀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위험한 음식 하나를 꼽자면 기본적으로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학한 입장에서 보면 유해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바로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지고 튀기고 굽는 거. 이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로 다원 방향조 탄환성 말할 것도 없고요.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거라든지 또 그 외에 수많은 어떤 분해 생성물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세요. 열을 안 가고 생으로만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을 가야 된다면 그냥 팔팔 끓이는 기준으로 물은 100도를 안 넘어서잖아요. 거기다 이것저것 집어넣어도 100도를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팔팔 끓이는 걸 기반으로 열을 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열을 가야 되는 나물이라면 팔팔 끓는 물에 데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유해화학물질이 안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좀 근거도 있습니다. 오키나 장수촌 분들 명성 나이던 시절에 식습관 조사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화려한 음식을 드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뭔가 대단한 걸 먹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음식들이 정갈했다라는 거죠.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요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 명성 나이던 시절의 그 자녀 세대들, 지금은 그분들이 평균 수명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 자녀 세대들이. 심지어 체형도 다 바뀌었어요. 식습관이 바뀌니까 그렇게 체형도 바뀌고 성인병을 달고 다니시더라. 그만큼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먹는 것 중에서도 정갈한 음식 비중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 일단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이제 과자를 좀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자가 몸에 안 좋은 건 사실인지 실제로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과자가 일단 튀긴 거기 때문에 튀긴 음식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이 유해물질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거보다 최근에 더 이슈가 됐던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과자라고 불리는 새우깡, 꽃게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슈였습니다. 일단 어떤 기자분이 새우랑 꽃게를 원료로 만드는 게 새우깡, 꽃게랑 당연히 바다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런 과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공식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새우깡 한 봉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1000개 이상 나온 거예요. 꽃게랑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던 거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기준 크기가 20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20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봤더니 1000개 이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 마이크로미터 미만까지 관찰했으면 몇 개가 나왔을까요? 수천 개, 10,000개 넘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이 관찰됐다는 거죠.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정말 새우로부터 나왔을까? 아니면 꽃게에서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극미량이고요. 실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포장재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새우깡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중 PP, 폴리프로필렌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꽃게랑은 PE, 폴리에틸렌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우깡 내부 코팅제는 PP였고요. 꽃게랑 내부 코팅제는 PE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과자가 당기고 계속 흔들어지잖아요.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서 흔들어지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기름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친 것들이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져 나왔던 거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었던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독성은 지금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걸 유해물질로 화학물질로 지정은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없는 건데요. 근데 이런 독성 결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언젠가 대한민국도 어떤 기준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깡 한 봉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절대 500개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규정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미세 플라스틱 독성은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이 먹었을 때 뭐 암과 관련된 뭐 자료들, 뭐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자료들, 뭐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중요하잖아요. 미생물을 교란시킨다는 그런 자료들,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일단 에어프라이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못 팔게 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어프라이어는 널리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어떤 소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결국 온도를 내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좀 많다고 알려진 음식들 있죠. 뭐 감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특히 120도입니다. 120도가 넘게 되면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은요 그냥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봐도 2A 등급일 정도로 높은 등급이고요. 그 튀긴 음식 만족한 얘기 다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안 좋은 건데 바로 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침도 있어요. 제가 절대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약처의 지침도 있습니다. 뭐 돈가스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에어프라이어를 돌릴 때 온도 세팅을 가급적이면 190도로 해라. 뭐 190도 몇 분, 190도 몇 초,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보도자료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권장사항도 있고요. 그만큼 온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120도만 넘어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에어프라이어 120도로 설정하면 제대로 덮여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한 150도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한 150도 미만으로 좀 세팅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배우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에어프라이어를 그냥 잘 안 쓰시죠. 보통 뭘 깝니다. 에어프라이어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서 보통 종이오일을 많이 깔죠. 근데 실험 결과 바탕을 말씀드리면 종이오일이라는 게 일반 종이가 아니죠. 종이에 뭔가 코팅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플라스틱 코팅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PDMS라는 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진은 160도만 넘어도 그 코팅되어 있던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음식으로 옮겨가더라.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160도만 넘어도 플라스틱이 음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오일을 쓰신다면 반드시 좀 160도 미만으로 세팅하고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이오일 많이 쓰시는데요. 또 종이오일에 대해서 우려도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오일 자체가 뭔가 위험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였으면 역시 정부가 못 팔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전 세계로 다 팔리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사용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제품을 사시면 종이오일 겉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내열온도 200, 내열온도 230도 이렇게 보통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야 내열온도 220도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열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온도고요.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미세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 거거든요. 그래서 160도만 넘어도 아까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라이팬에다가 종이오일을 깔고 거기다 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라이팬 불판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으로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종이오일을 깔고 우리가 이제 음식들이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제가 직접 실험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불판에다 종이오일을 깔고 뭔가 음식 올려놓고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종이오일은 그냥 말 그대로 감싸는 용도, 바다에 까는 음식에 이렇게 까는 용도, 그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줄 알고 먹고 있었는데 좀 의외로 조심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굴입니다. 굴하면 가장 건강한 음식의 상징 같은 건데요. 굴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굴에는 뭐 타우린도 많고 뭐 몸에 좋은 성분이 너무 많아요. 항산화 작용하는 물질도 많고 뭐 바다의 보배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다가 오염되면서 나오는 현상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서 유해물질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정부 조사 결과 기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뮴, 발암물질인 카드뮴 중금속 이게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게 바로 굴이었습니다. 굴에서 카드뮴이 농도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꼬막입니다. 굴과 꼬막이 1, 2와 2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지가 가장 오염원이잖아요. 육지에서 오염원을 이제 거기다 이제 희석시켜서 계속 강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그런 오염원에 가까울수록 거기서 양식하는 것일수록 오염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굴과 꼬막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오염원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그거를 양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 카드뮴이라는 발암물질 농도가 제일 높게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뭐 드시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저는 먹습니다. 저도 먹는데 다만 이 사실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기 때문에 좀 노출량과 노출 횟수, 그러니까 섭취량을 조절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드시는 좋은 팁을 알려드리면, 굴을 예를 들면 우리 굴국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팔 끓이지 않습니까?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이거 좀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것 중에 그런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도 빠져나오는 게 있습니다. 꽤 저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굴국밥을 드신다면 그거 다 곡물째 드시지 마시고 최대한 좀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이 제일 좋고요. 평소에 굴을 드시더라도 생으로 뭐 이렇게 초장 찍어 드시는 것보다는 팔팔 끓인 다음에 그냥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이 훨씬 더 카드뮴 저감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산물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면 수산물엔 참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정말 유익한 성분이 너무 많은데요. 다만 지금 바다가 오염되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강과 바다로 이 공장에서 나가는 또 생활에서 나가는 하수들이 계속 강과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분해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머물면서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서 서식하는 수산물에서 그런 오염물질, 대표적인 중금속이라든지 유해중금속, 그다음에 과불화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게 나오는 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실제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나라 선진국 위주로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수산물 아예 끊으면 살아야 될까요? 그럼 고기만 왕창 먹는 게 좋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일단 노출량, 노출에서 좀 줄이시되 드신다면 가급적이면 팔팔 끓인 상태로. 예를 들어 미역국이라면 미역국을 팔팔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가죽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아까 굴도 가급적이면 그 자체를 생으로 찍어 먹는 것보다는 팔팔 끓인 상태에서 그 유해물질 다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상태에서 그거를 드시는 식습관. 한마디로 팔팔 끓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제 오염도가 심각하긴 합니다. 실제 오염도가, 이거 실제 정부 조사 결과고요. 오염도가 수산물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뮴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금속 납이다. 아니면 메틸수은이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대부분 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농도들이. 그러니까 수산물에서 농도가 우상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바다에 계속적으로 그런 폐수에 과불화물들이 막 흘러 들어가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건 시간 지나면 증발하는데 H2O만 증발해요. 그 안에 있는 유해물질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계속 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미생물이나 자외선에 분해되면 좋은데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식하는 당연히 그런 수산물한테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면 최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그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고 있다고 믿는 것들 중에서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음식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디서는 뭐 끊어라, 어디선 이거부터 끊어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근데 가장 제가 지금 황당한 건 과일부터 끊어라, 과일 먹지 마라, 채소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심심치 않게 소위 전문가라는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정보가 뇌피셜이든 어떠한 의학적 과학적 근거든, 근데 채소 과일 먹지 마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어떤 정부기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되려 채소 과일은 하루에 400에서 500g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과 상반되죠. 그래서 저는 반대적으로 저 역시도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꼭 꼽자면 커피입니다. 제가 지난 강연들에서 7대3의 법칙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1, 2, 3의 법칙을 왜 기억하기 편하게, 첫 끼가 중요하다, 2주만 실천해라, 그리고 3가지만 하면 된다.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부터 끊으랍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커피 매출액이요 무려 7조에서 8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이 7조에서 8조가 뭐하고 또 비슷하냐?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식품산업하고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엄청난 숫자냐면 당연히 커피 매출은 1위가 미국이죠. 스타벅스의 본고장이니까. 그 다음이 2위 중국. 당연히 인구수가 가장 많으니까 뭐 인도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3위. 이 5천만 명 인구수 뭐 아동들 제하고 하면 2, 3천만 명도 안 되는 걸로 세계에서 3위인데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하면 1인 거죠. 그러니까 커피 공화국이고, 커피의 안 좋은 점은 너무나 이미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을 거의 이렇게 점유하고 있고,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서 2,005점을 넘었고 2025년 기준으로 약 7조 전체 매출에서 스타벅스가 3조를 넘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커피 팔아서 그렇게 팔았다는 건 뭐 저가 커피들, 왜 스타벅스 말씀드렸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메가커피 지금 2,000원짜리로 승부수를 보고 있죠. 개인 카페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장악했어요, 온 시장을. 그래서 커피 음료 문화가 만들어진 만큼 그들의 얘기대로 논리대로라면 간암 환자가 먹어도 좋고 치매 예방이 되고 그런 효과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됐다면 모든 질병률, 사망률이 떨어졌어야 됐죠, 지난 30년 동안. 근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갑상선 질환들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뭐 저하증이든 한진증이든 이 대표적인 분들이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성분도 꽤 많습니다. 저는 이것의 가장 큰 영향이 10대 때부터 노출된 커피. 단순히 카페인 노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커피에는 뭐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여러 가지 탄물질들 그리고 최종 당화산물인 에이지스라는 게 치매를 갖고 오는 물질이 단백질 변성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뭐 심지어 그 거품에는 크레마라고 해서 그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 몸을 못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을 하려면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피곤하니까 오늘 내가 커피 하루 한 잔 이상을 먹었으면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힘들 때마다 커피를 먹어온 게 축적이 되면 결국에는 간과 콩팥이 회복이 안 돼요. 병원 가서 수치를 검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걸 이제 갑상선 관련 호르몬 수치들로 이걸로 설명을 하고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원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원인은 대부분 커피에서 있어요. 술, 담배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계속 어디 채널들 가면은 사과 먹지 마라, 고구마 먹지 마라, 혈당 올린다 이런 어그로성 썸네일들이 지금 너무 많고 특히나 고기파 쪽에서 요새 더 활발하게 움직임이 많아요. 이 유튜브 흐름 보면. 근데 가장 먼저 저는 고기도 먹어도 좋고 채소 과일도 좋고 한데 커피의 유해성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왜? 권고사항은 나왔잖아요. 카페인 기준 200mg으로 하루 한 잔까지만 먹어라. 이 얘기는 그 이상 먹었을 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온다라는 건 밝혀졌다. 그리고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도 법원 판례로 확연하게 인정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면 물론 예방을 하신다는 차원에서도 커피를 매일 즐겨 먹는 거를 저는 이제 권해드리진 않고 가끔씩 그리고 정말 피곤할 때 그리고 그 맛을 위해서 삶의 낙이 또 있으니까요. 완전히 끊어라가 아닙니다. 현재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심각한 질병이 있고 정말 어떻게 한번 살을 빼보겠다 하신다면 단 2주만이라도 커피를 꼭 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건 꼭 먹어야 한다, 이건 피해야 한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친구들, 특히 아이들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그 아이들한테 바나나를 주든 아니면 초코파이를 주든 케이크를 주든 정말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그 물질이 아니면 뭐 가공식품이든 아니면 자연에서 온 거든 몸에서는 필요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 군사대국인 대한민국 기준으로 놓고 보자고요. 하루 칼로리 2000칼로리 그냥 섭취합니다. 한 끼만 먹어도. 다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일 피해야 될 거는 죽은 초가공식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TV만 틀면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되는 거를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가공된다는 건 뭐다? 첫 번째는 열이 가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원래 자연에 없었던 화학 첨가제들, 인공 감미료들. 그러니까 과일의 향이 그냥 가짜가 들어간 거예요. 과일이 들어간 게 아니고. 채소도 뭐 심지어 그런 요새는 저는 참 그런 케일 분말가루나 블루베리 뭐 이런 착즙을 파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 봅니다만 그거를 인공적으로 또 가공해서 판매하는 식품들과 또 구별을 하셔야 돼요.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 기준을 보실 땐 성분 함량표를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채소 과일, 원물을 보면 이거는 가공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뭐 농약이 어떻고 토양이 어떻고 이건 차지하더라도요. 아니 그래도 자연에서 온 그대로가 낫지. 공장에서 찍어낸 죽은 음식보다는 당연히 이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건 기준이 명확하니까 이걸 먹으면 좋은데 성분 함량표에서 그 화학 첨가제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강조드린 7대3의 법칙. 내가 기존에는 하루 3번 계속 가공식품 먹었다면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자.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으로 이렇게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기준 자체는 이게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 물론 지금은 설탕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마의 정성과 손맛이 들어간 그 음식들을 내가 최대한 좀 먹어봐야겠다. 실은요 배달 음식이든 맛집이든 성공하는 데는요 인공감미료, MSG, 폭탄 투하해서 맛있는 거예요. 레시피가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를 중독시키고 입맛을 거기
여기에 길들여서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지 실은 그런 정성이 조금 들어가는 음식들 안 되면은 원물 그대로인 것들 그리고 이 원물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원인이 결국 먹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대인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식습관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요. 계속 뭔가 먹어야 된다라는 즉 그거는 소비를 유도하는 거죠. 여기 가봐. 여기 맛있대. 새로운 거 나왔어. 뭐 두 좋은 거 나왔어. 바로 무슨 버터빵 나왔어. 마치 이게 트렌디하고 이걸 안 하면 유행에 뒤떨어지고 나만 뉴요커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커피도 실은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너는 아직도 믹스커피 먹어? 아메리카노 먹어야지. 먹어야지. 응? 겨울에도 야 이건 사람이 이건 포기 못하는 거야. 이 문화를 누군가는 일부러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지금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축입니다. 대표적으로 옷. 그렇죠. 사람이 의식주에서 옷도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된다라는 정보들은 한 번씩 접하셨을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해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빤 이 세탁 한 번이 넘어서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 대서양까지 가가지고 섬에 그냥 그 엄청난 쓰레기로 남아서 그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그 사실. 음식물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구 한 반대편에는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뷔페에서 엄청 먹어야지 하고 막 떠다가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 식습관 문화가 지금 너무 많이 먹게 만든다. 그 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근육에 집착하게 만든다. 감소실증은요 요새 보면 거의 공포 불안 넘어서 협박 단계예요. 너 근육 감소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혈당 올라, 혈압 올라, 결국에는 만성질환화, 치매와 나이 들수록 근 감소실을 막아야 돼. 그러려면 육류 먹어야 돼.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 돼. 또 다른 소비를 계속 부르죠. 산양류 단백질부터 해서 MBP부터 해서 NMN, 계란 껍질에 있는 성분까지 그런 것까지 계속 나와서 큰 전체 덩어리를 보자면 그런 게 결국엔 소비를 부추긴다. 그래서 소식을 하는 게 결국엔 장수의 지름길이라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이미 그거는 수많은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다. 불필요하게. 영양가도 없는 것들로 채워져서. 그래서 소식을 하되 딱 정말 필수적인 것들. 절대 이건 제가 하지만 영양제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그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절대 영양제로는 필수 영양분 섭취가 온전히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음식 안 먹고 영양제만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런 영양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음식이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구나.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같이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출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기본은 채소 과일을 먼저 하고 그 위에서 더 나가라. 그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건 영양제가 아니라 식단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논란이 제가 4, 5년 전부터 계속 이제 화두를 던져왔습니다만 2026년 하면은 떠오르시는 하나의 세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부민이에요. 이거 피검사 했을 때 봤던 그 명칭인데 근데 이게 25년 하반기부터 작업이 착착착 들어가더니 엄청나게 유행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어디서 처음이에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알부민은 먹는 형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얘는 원래 정맥주사로 정말로 긴급하게 정말 그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그리고 수술 직후에 환자 상태를 조금 좋게 호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맥주사를 통해서만 효능이 있고 그것마저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의약품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여기에 관련된 게 또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도 주사로 이렇게 의약품으로 처방으로만 하다가 먹는 형태로 개발돼서 1970년대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 알부민을 마시는 액체 타입부터 해서 어떤 데는 가루 타입도 나오고 액상으로 일단 많이 나오는 거죠. 젤리 형태로도 나오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의사약사, 저도 약대를 나왔습니다만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 알부민이 단백질이라는 게 액상으로 먹었을 때 특히 그 구조상 들어왔을 때는 아무런 흡수가 안 된다. 아미노산으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MSG, 여러분이 들어본 글루탄산 나트륨 이러한 물질로 전환돼서 우리 몸에 찌꺼기만 남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넣어서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다. 알부민이 에너지를 갖다 전달해주길 돕는 물질인 거 맞죠?
근데 그 식품에 이건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아직은 못 들어갔죠. 왜? 효과가 이거는 먹어서 인정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제작 지원을 한다고 해도 연구 지원을.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얘기한 게 알부민이에요. 소위 말해서 쇼닥터들 문제 있다. 국민을 호도하거나 너무나 이 상업적 이윤을 위해서 의사 가운 입고 의사라는 이름으로 하에 이거는 너무나 심하다. 이미 의학적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도 호도를 시키니까. 근데 이 기사요 금방 파묻혔습니다. 징계하면 뭐합니까? 이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이 자료화면 아마 뜰 텐데 저는 항상 팩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알부민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메가3 영양제부터 해서 글루타치온, 유산균, 마그네슘, 칼슘, 대표적으로 칼슘과 베타카로틴은 그 부작용이 확인돼서 종합 비타민부터 그렇고, 비타민 C를 왜 메가도스를 암 환자들한테 못 쓰는데요? 신장 결석, 콩팥에 돌이 생긴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해요. 옥살산염이 채소나 시금치나 이런 데서 많이 먹어서 오는 위해가 아니고,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이 옥살산염이 생겨서 결국엔 결석이 생긴다더라는 기전까지 확인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보들은 어렵죠. 전 이해해요. 왜? 뭔가를 팔기 위해서 술, 담배도 파는데. 그래서 영양제는 99%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왜? 그럴싸하잖아요. 현대 의학 과학이 접목돼서 최적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에 좋겠지. 에이, 전문가들이 거짓말하겠어?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가끔은 어떤 데는 또 하버드대 의대를 출신들을 기용을 해요. 근데 또 어떤 연구 결과 하버드대부터 해서 존스 홈키스나 메이오 클리닉이나 이런 데는 연구 지원을 따로 안 받는 연구 결과들은 극명하게 나옵니다. 영양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근데 제약회사나 식품회사가 연구 지원해서 광고하는 정보들이 99%라는 거죠. 파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조그만한 것까지도. 왜? 비타민C는 효과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제품이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제로 만들었을 때 아니면 액상으로 만들었을 때. 글루타치온은 미백 효과는 있죠. 근데 불면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피부 트러블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칼슘제를 먹었더니 대략 칼슘 섭취를 뺏는 게 확인돼서 음식으로 먹으라까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계속 몸이 안 좋다면 새로운 영양제를 찾지 마시고 기존에 먹던 것부터 끊고 원래 그 영양제의 출발인 자연에서 온 거에서부터. 육류 고기에는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그렇게 항산 성분이 풍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단백질, 지방이 주가 된 게 동물성이고, 식물성에서부터 우리 인류는 그거를 습득하고 생존할 수 있게끔 해오게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가 돼 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아주 어려운 게 영양제인데 이게 배출도 잘 안 된다. 우리 간과 콩팥에 쌓이고 결국엔 만성염증을 갖고 오는 게 현대 과학에서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꼭 인식 전환을 해서 먼저 영양제부터 2주만 끊어보고 몸이 좋아지면 안 드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건강식, 클린푸드, 주스 등 다양한 정보가 넘치는데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야 할 가짜 건강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 CCA 주스, 까주스, 까먹지 말자 해서 전파를 드린 지 한 3년이 넘었는데 4년 차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려서 한 번씩 검색을 해봐요. 그리고 제 알고리즘에도 광고가 엄청 뜹니다. 왜냐면 제가 CCA 창시자니까요. 까주스 상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26년 지금이 녹화일 기준으로 4월이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주스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을 많이 벌곤 쉽죠, 저도. 하지만 이게 진정성이 호도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스 사업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지만 까주스는 그 효능 효과는 확인이 돼서 이 3년이 넘는 시간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왜?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다이어트에. 그래서 연예인들 엄청나게 광고 출연시킵니다. 친숙한 연예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클린 주스, 해독 주스 여러 가지 명칭들로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좀 효과를 더 보기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좀 첨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뭐 방부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넣는 경우도 있고, 비타민C가 방부제 역할도 엄청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비타민C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기준들을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무첨가가 기준이 돼야 되는구나. 판매하는 거에도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어서 그게 분명하게 좋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는 분명히 몸에 데미지는 쌓일 수밖에 없다. 물론 완전 초가공 식품보다는 식물 채소 과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 더 좋겠으나, 저는 클린 주스 중에서도 무첨가 기준을 항상 잡으시고, 여기에 조금 더 내가 돈을 현명하게 쓰셔서 여태 내가 건강기능식품에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써봤다면 그거를 유기농으로 돌려봐야겠다. 친환경 제품으로 돌려봐야겠다.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유기농 채소과일을 원물로 해서 100% 물조차도 첨가가 안 된 제품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제품만 계속 먹으라고 주장을 해서 소비자가 많이 찾거든요. 왜 만들어 먹기 힘들어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많이 써서 제품을 쓰게 해서, 실은 CCA 주스만 뭐 상표 등록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클린 주스, CCA 주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상표 등록에 저희가 안 되는 거라서. 저는 지난 3, 4년 동안 많이 더 안 알려졌을지언정 CCA 주스는 지금 여러분이 검색만 하셔도 정말로 주스가 혈당을 올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오고 효과가 없었다면 제품이 이렇게 팔릴 수가 없어요. 그와 관계로 같이 되어 있는 게 레몬수죠. 레몬 착즙. 뭐 요새 블루베리 착즙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착즙도 나옵니다만 너무 많은 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레몬수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하고, 여기에 막 여러 가지 조합들을 섞어가지고 또 시도를 해봐야지 라는 그러한 마케팅 역시 소비를 또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미 까주스도 먹고 있고 뭐 깨주스도 먹고 있고 레몬수까지 먹고 있는데, 여기에 또 뭐 생강도 먹어보고, 진저샷이라 그래서 오일도 같이, 올리브 오일도 같이 먹어보고, 식물성 기름이 이제 막 대세니까, 그러한 것들 기준에 저는 무조건 식물성 기름은 좋으니까 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또 무조건 동물성은 안 좋으니까 먹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기준을 세워라. 무항생제, 친환경, 무첨가, 그렇게 해서 진짜 정보들을 가리는 옥석을 딱 하면 여러분이 마음먹고 사드실 수 있는 제품이 반드시 인터넷에 존재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습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먹는 거를 떠나서, 왜? 대다수니까. 그리고 영양제 안 드신 분은 또 안 드세요. 국민의 한 30%에서 40%는 안 드십니다. 실제로 약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또 안 드시거든요. 근데 이 전체 우리 국민들 보면 매일 무심코 하는 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걱정하죠. 돈 걱정,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인간관계, 뭐 회사 승진, 매출, 뭐 실적. 그런데 이 걱정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비를 증작하기 위해서 공포불안 마케팅에 휘둘려 버리니까, 내가 검사 받아봐야 되나? 뭐 간병비 보험 들어야 되나? 치매, 암 예방 보험 들어야 되나? 은연중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또 하루를 눈 떴네, 안 죽었네, 살았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피곤해, 어디 아픈데? 이거 뭐 심각한 거 아니야? 뭐 여기 등 쪽이 아픈데 뭐 췌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두통이 왜 이렇게 안 가시지? 뇌경색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내 머릿속에 혹 있는 거 아니야? 그 검사 받아봐야지, CT 찍어봐야지, MRI 찍어봐야지. 스스로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었어요. 검사 수치도 그렇지만 TV만 틀고 뭐 인스타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불안하게 만든 정보들에 계속 노출이 됩니다. 저 역시 이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쇼츠 많이 보거든요. 저도 보고 있으면 저도 뭔가 어디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이 이런 얘기가 뭐가 실은 혹하진 않아요. 뭐 제가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아프고 뭔가를 사는 이유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육아하느라고 실은 짜증 나거든요. 아침잠이 저는 많은 편인데 애가 먼저 깨가지고 아빠를 깨워요. 본인 이제 방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저도 마음생활 하죠. 우리 아들이 안 아프고 밤새 잘 자고 나를 이제 깨워주는구나. 그런 날도 있고, 반대로 아빠 자는데 깨우지 말랬지?
왜? 그거 좀 더 자고 싶어, 누워있고 싶어가지고. 막 시간 보면 7시예요. 일찍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순간 저도 자꾸 마음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진짜 건강하게 지낸다는 건 수치가 완벽하거나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안 아픕니까? 근데 이걸 노화로 결목시켜서 조속 노화를 등장시키고 노화를 예방하고 늦추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결국엔 뭔가를 먹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마음이 편해야 된다. 건강한다는 건 마음의 괴로움이 일단 없어야 된다.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상황은 실은 어떠한 상황도 인간 사이는 안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는 영양제로는 길 수 없는 거거든요. 검사로는 이건 절대 예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시작을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좀 시작하셔라.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보다 나 지금 근육이, 눈이 막 파르르 떨렸으니까 마그네슘 챙겨 먹을까? 이렇게 시작하시지 말고, 나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했고 내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오늘 하루 또 잘 보낼 거야. 잘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루 보내자. 무사히. 그렇게 저는 꼭 하루를 시작해보는 습관을 3일, 일주일, 2주만 하시면 놀랍게도요, 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좋아지는 그 기적을 반드시 느끼시라 장담합니다. 복잡한 정보 다 빼고 건강을 위해 딱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부터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마음 수행이 쉽진 않죠. 그래서 정말로 딱 하나 바꿔야 된다라고 효과적인 걸 물으신다면,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 쓴 거예요. 첫 끼의 기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만 바꾸셔도 분명히 몸은 달라진다. 제가 이 강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나요? 1, 2, 3의 법칙. 첫 끼가 정말 중요하고 2주만 이걸 실천하면 바뀌는데, 세 가지 원칙 뭐다? 하루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미지근한 물,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은 음양탕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진 건강법입니다. 이거는 동의보감에도 기재가 돼 있을 정도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라. 두 번째, 깨주스, 까주스, CCA 주스, KCA 주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까주스, 깨주스로 시작해라, 하루를. 세 번째, 커피를 끊어라. 이렇게 해서 1, 2, 3의 법칙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주만 정말로 첫 끼의 기적을 넘어서 내 몸이 2주 안에, 그리고 100일 안에 달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셔서 삶 자체가 전반이 달라지는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전파를 해왔고 제 얘기를 실천하시고 다시 또 나누시고 하셨던 분들이 검증하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첫 끼의 기적 1, 2, 3의 법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일상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겼다. 하지만요, 임상에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10년, 20년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날은 단지 이름이 붙는 날일 뿐입니다. 몸은 그 전부터 수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잘 안 온다, 자꾸 염증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요즘 막 바빠서 그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늦게 자고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고 주말에 또 몰아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그날 밤에 회복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면역 감시 기능도 같이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겼다.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공식품 중심 식사. 그리고 야식하는 습관들. 이런 식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결국 만성 염증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슐린 저항성, 또 세포의 어떤 스트레스가 만들어집니다. 암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 코티솔 호르몬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또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은 증가하고 장 건강에 어떤 악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암 환자의 대부분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착하죠. 하지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버티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몸은 사실 이 스트레스를 계속 자기 몸 안에 기록합니다. 암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막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만성 피로, 소화불량, 반복되는 염증, 수면장애, 잦은 감정의 어떤 기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의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막 넘깁니다. 몸의 경고를 생활의 일부로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암은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생활 환경,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오랫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단순히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방향이 조금 어긋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지 몸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충분한 수면, 자연식 중심의 어떤 식사, 공복 리듬을 유지하는 그런 삶,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몸의 회복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몸의 경고입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보라는 몸의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생활이 몸을 지치게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회복시키는 방향인지, 그 답은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 속의 선택입니다. 암을 발견하기 위한 자가검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은 검사해야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정기검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작은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기 전에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그 피로입니다. 요즘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지는데요.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막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예전보다 체력이 확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상태가 몇 달 이상 지속된다면 몸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계속 뺏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은 늘 에너지를 쓰는 곳을 먼저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설명되지 않는 체중의 변화입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데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 3에서 6개월 사이에 막 5kg 이상 이렇게 빠진다. 이런 경우는 몸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상담에서 꽤 자주 듣는 이야기 중 이건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된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 변비와 설사가 계속 반복된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의장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몸의 전체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염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이 자주 붓는다, 피부에 염증이 반복된다, 몸 여기저기 염증이 잘 생긴다. 이런 현상들은 몸의 면역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은 대부분 만성 염증 환경에서 자라기 쉬운 병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작은 변화를 관찰하는 그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의 어떤 변화라든가 혹이나 멍울 같은 거, 그리고 또 오래 낫지 않는 상처, 특히 유방이나 이 갑상선 또 림프절 같은 이런 부위는 스스로 만져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몸이 예전부터 신호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절대 갑자기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몸은 먼저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말하고 조금 더 크게 말하고, 그래도 못 들으면 병이라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자가검진의 그 핵심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관찰하는 그 습관입니다. 몸은 매일 작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귀 기울여 듣는다면 병은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먼저 지켜집니다. 단식이 암세포를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원리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단식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굶으면 몸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요, 대사 스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성장과 저장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공복이 유지되면 몸은 회복과 정리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에너지 사용 방식이 바뀝니다. 평소 우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에너지 시스템을 바꿉니다. 혈당 사용하는 것이 감소하고 지방 연소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의 대사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흔히 대사 전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두 번째 변화는 인슐린이 낮아집니다. 단식이 시작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크게 낮아집니다. 인슐린은 몸을 저장 모드로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게 되면 결국 지방은 축적되고 염증은 증가하고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공복이 되면 인슐린이 낮아지고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세포 청소 시스템의 작동입니다. 단식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입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몸속에 들어있는 그 손상된 단백질 찌꺼기들, 오래된 세포 조각들,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연구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공복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 시스템이 조금씩 활성화됩니다. 암세포는 일반 세포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이 낮아지고 대사가 바뀌면 암세포가 활동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정상세포는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식이 암을 직접 치료한다는 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단식의 핵심은 암세포를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면역이 작동하기 좋은 환경, 염증이 낮은 환경, 세포 회복이 가능한 환경,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단식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실제로 단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염증의 어떤 수치가 감소하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고 피로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이런 변화는 결국 몸 전체 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식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순한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대사 전체를 리셋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단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암 환자에게 무리한 장기 단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소, 근육 감소, 영양 결핍이 생기면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항상 체력과 자신의 상태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몸을 채워야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때로는 비울 때 회복합니다. 잠시 공복을 주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고 청소하고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의 핵심은 암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식이 암에도 도움이 되나요? 암 환자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식이 암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거죠. 원장님,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럼 굶기면 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암을 굶겨 죽인다? 왠지 막 통쾌하고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도
하는 거죠. 굶으면 혹시 자기 체력이 먼저 떨어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질문은 과장 없이 한번 또 희망 고문 없이 팩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식이 암을 치료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단식만으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식이 몸의 환경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을 단순히 세포 하나의 문제로 보면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암은 사실 몸의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는 병입니다. 몸 안에 그런 토양이 있었을 때 자라나는 병이죠. 예를 들어서 만성 염증의 환경, 혈당이 과다한, 인슐린이 과다한 것,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점점 암이 자라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정말 단식 연구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단식 상태에서는 대사가 바뀐다는 거죠. 즉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혈당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 인슐린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 자가 포식 시스템, 즉 오토파지 현상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의학적으로 차별적 스트레스 저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암세포는요,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단식 스트레스에 상당히 약합니다. 건강한 정상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보호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단식이 항암 치료에 보조 전략이 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단식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USC, 즉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장수연구소의 그 발터롱고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동물 연구에서 48시간, 즉 이틀 동안 단식 후에 항암 치료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정상세포는 손상이 상당히 감소하고 암세포는 사멸이 증가한다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일부 임상연구에서도 단기 단식이 항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무조건 단식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감소한 경우, 또 근육량이 막 부족한 경우,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이럴 때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식을 막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장기 단식 대신에 14시간, 12시간에서 14시간의 자영 봉복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한 6, 7시 정도에 좀 일찍 그 식사를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식을 중단하면은 그 다음날 뭐 6, 7시, 9시 정도 되면 바로 14시간 공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간식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몸은 이미 대사 전환을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가벼운 걷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모세혈관 운동들, 충분한 수면이 더해진다면 몸은 안정 속에서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내 몸에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죠. 이 자연치유에서는 무리해서 얻는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 먹을 때보다 잠시 멈출 때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식을 굶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몸이 쉬는 시간이 생기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고 또 회복하고 균형을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공복의 시간을 일상 속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은 버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회복해도 되는 상황이야.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단식의 진짜 목적입니다. 암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바로 이 식탁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나쁜지 이걸 정리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결국 먹을 건 없어지고 불안만 커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이런 음식이 몸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암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금지 리스트가 아니라 암 환자가 실제로 피해야 할 음식 딱 3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즉 포도당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당은 결국 혈당 스파이크와 당독수를 만드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 같은 거, 과자와 케이크 같은 거, 흰 빵과 흰 밀가루, 달콤한 우리 디저트,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에서는 결국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리고 IGF-1이라고 하는 이런 성장 호르몬이 함께 같이 증가해서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이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환경은 결국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스트레스를 높이고 대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 음식, 우리가 한 번 먹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고혈당 환경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많이 그리고 빠르게 소비합니다. 1920년대에 독일의 그 생화학자죠. 오토 마르버르크는 암세포가 산소가 막 충분해도 포도당을 과도하게 소비해서 젖산으로 바꾸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르버르크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하는, 병원에서 받는 그 PET 검사, 요것도 포도당에 방사선 물질을 이렇게 딱 묻혀서 암세포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유독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탕은 완전 금지가 아닐지라도 강하게 줄여야 할 영역은 확실합니다. 암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 두 번째는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기름인데요. 대표적인 음식들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튀긴 음식들, 바삭한 과자들, 또 이 패스트푸드, 또 마가린과 쇼토닌이 들어있는 것들 있죠. 그래도 오래된 기름으로 조리된 그런 음식들. 이런 음식에 많은 그 지방은 만성염증을 높이게 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간 해독을 방해합니다. 특히 항암 중인 분들은 간이 이미 바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화된 기름까지 더해지면은 몸은 회복 대신 방어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예를 들면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들이 있죠. 이건 세계보건기구 WHO죠. 여기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1군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가공식품에는 방부제도 들어있고 인공첨가물, 뭐 착색료, 인공조미료, 정말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또 습관입니다. 잔의학에서는 암을 이렇게 봅니다. 암은 세포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이 기울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수년 동안 당독소 음식을 반복해서 먹거나 또 인사수 중심의 식사, 또 산화된 기름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이 흔들리고 또 산소 흐름이 줄어들고 염증이 지속되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이런 자연 치유력은 맑은 혈액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매 끼니 독소가 들어오면은 몸은 회복 대신 생존 방어에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암은 어떤 특정 음식 하나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기간의 어떤 식습관, 만성 염증 환경, 또 몸 안에 있는 대사 스트레스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몸을 지치게 하는 식사 구조를 바꾸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암 환자의 식사의 핵심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 먹으면 됩니다. 가공이 적은 음식 먹으면 돼요. 과지하는 식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리듬도 중요합니다. 과식, 야식, 계속되는 간식, 이런 습관은 몸의 회복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식사의 구조를 바꾸면 혈당과 염증 환경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음식은요, 단순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매일 3번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드는 신호입니다. 어떤 음식은 몸의 염증을 키우고 어떤 음식은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딱 이겁니다. 오늘의 식사가 몸을 지치게 하는 그런 식사인가? 아니면 회복을 돕는 식사인가? 치유는 거창한 방법보다 매일이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암 환자에게 추천되는 건강한 식단의 공통 원칙은 무엇인가요? 암을 진단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암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특정 건강식품을 막 찾고 또 슈퍼푸드를 찾고 특별한 막 식단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 하나가 암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바꾸는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식사의 구조와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어떤 식단보다 몇 가지 공통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몸에는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첨가물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은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간의 해독 부담을 크게 들립니다. 반대로 자연에 가까운 음식, 생채소, 생과일, 원형 그대로의 어떤 통곡물들, 자연의 단백질, 이런 음식들은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음식들입니다. 몸은 원래 자연 음식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막 끊어버린다. 단백질만 막 먹는다. 특정 음식만 먹는다. 하지만 이런 식단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몸은 9가지 영양소 음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9가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이런 칼로리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식이효소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 이 칼로리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올 때 몸은 안정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생채소 중심 식사입니다. 생채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음식입니다. 생채소에는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또 식이요소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로리는 낮고 영양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낮춰주고 장 건강을 도와주고 면역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식탁의 절반은 생채소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먹는 리듬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과 리듬의 문제입니다. 몸은 하루 종일 음식을 소화하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간식, 늦은 야식, 과식, 이런 식사 습관은 몸이 계속 소화 모드에 이렇게 있게 만들고 몸의 회복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 공복의 시간도 만드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이 생기면 몸은 스스로 세포를 정리하고 대사 회복을 하고 면역 조절을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에 막 이렇게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된다. 암을 치료하는 음식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문제는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시간의 리듬을 소홀히 한다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식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먹고 야식 먹고 이렇게 되면은 몸은 계속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음식과 과식을 줄여주면서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식단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자연 음식 위주로 먹기. 둘째, 생채소를 충분히 먹기. 셋째, 가공식품을 좀 줄이기. 넷째, 과식과 간식을 좀 줄이기. 이 4가지만 지켜도 몸의 환경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병원 치료는 병원에서 그냥 해줍니다. 하지만 자연 치유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줄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어떻게 자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절반은 병원에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한 음식 하나가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의 선택이 몸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병원인데요. 저는 재활과 그다음에 이제 투석 그리고 요양을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활요양병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병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많다는 거고요. 병의 뿌리는 단지 약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병원을 하면서 정말 깊이 제가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꿈꾸는 그런 상원장입니다 라는 인사를 제가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병원 이외에서 우리가 삶을 바꾸는 방법 4가지 정도를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병을 치유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는 음식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병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혈액의 흐름을 만드는 병을 치유하는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모세혈관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깨워주고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내 몸에 100명의 의사를 깨울 수 있고 그 병든 여러 가지 잠자고 있는 의사를 깨울 수 있는 치유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 그것이 병원 치료와 내 삶과 이게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매주 토요일에 이름은 상원장의 집, 상원장과 함께 원데이 트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동안 자연치유 한번 살아보기라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한 8시간에 걸쳐서 같이 하루를 지내고 오는데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자기 삶을 바꿔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온 하나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믿으시고 그 잠든 의사를 깨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질병, 만성적으로 병원에서 약으로만 치료했던 이런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치유를 하는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삶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저는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